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이번에는 다가갔습니다. 그는 에다가 더 흥분하여 그녀의 기ኑ 심양시가 고향인 변태아는 중학교 때부터 손버릇이 나빴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20살에는 자전거와 목수 공구를 훔쳤고 21살에는 한 아이가 불장난을 하다가 그의 집에 불이 옮겨 붙은 일이 있었는데 불을 끄기 위하여 쥐붕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그가 훔친 옷, 자전거, 공구들을 발견함으로써 경찰의 조사를 받고 배상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창고에서 콩을 훔치는 등 도벽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24살이던 어느 날 그의 집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20년 전 억울하게 공직을 박탈당하였는데 그 공직이 회복됨에 따라 가정 형편이 나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그와 어떤 한 가족의 운명은 요동치게 됩니다. 그는 그날 저녁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한 마을에 사는 허영옥인의 늙은 모녀 집에 돈이 많다는 소문을 기억하고 그 집에서 돈을 훔치고 나쁜 짓까지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나쁜 마음을 품었는지 쉽사리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경사와 술 기운 그리고 평소 그의 도벽이 상호작용을 하여 그의 담을 커지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허영옥 노인은 87세이고 그녀의 딸 김미련도 60세가 넘어 그들의 저항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계산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는 모녀의 집에 이르러 동정을 살폈는데 이미 불을 끄고 잠든 것 같았고 문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걸렸을 때를 대비하여 전깃줄을 끊고 전구까지 뽑았습니다. 그는 잠에 골아떨어진 딸에게 다가갔고 딸의 가슴을 슬슬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도 못했던 딸은 연로한 어머니가 그러는 줄 알고 어째 이래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에 그는 행동을 멈춘 채 가만히 있었고 곧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이번에는 87세 노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노모의 가슴을 만지다가 더 흥분하여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몸을 덮쳤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 그녀는 왜 이러는가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졸랐고 입으로 그녀의 왼쪽 이마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안에 있는 살점을 뱉은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구 가격하였습니다. 옆에서 자던 딸은 노모가 바둥거리며 자신의 옆구리를 가격하자 그제야 잠에서 깨어났고 도둑이야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딸은 불이 켜지지 않자 촛불을 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이마에 피가 질퍽하였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죽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87세의 인생을 허무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즉시 공안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그가 빼놓았던 전구에 묻은 지문이 그의 것이라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1일 뒤 그는 검거되었는데 처음에는 절도만 인정하고 살인은 극구 부인하였지만 결국 범행은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노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평소 절도만 저지르던 그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살해까지 저지른 그 내면의 진정한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강간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긴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의 첫 살인도 72세 노인이 그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도 검거되지 않았다면 계속 강간과 살인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는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범행일로부터 약 4개월 뒤인 1981년 11월 5일 낮 12시 약 5,000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법원은 판결 공개 선포대회를 열었고 돈을 훔치고 강간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죄를 감추기 위하여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결과가 중하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즉시 로투구 북산 사형장으로 압송되어 12시 17분 처형되었습니다.